첫 번째 연재는 PTCA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조은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배장환 선생님이시고요. 충북대학 졸업하셨고 동대학에서 학위하셨고요. 2024년까지 순환기내과 교수로 역임하시다가 지금 조은삼성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한 6주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고요. 선생님 저는 이런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해운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직위원회 측은 뭐를 하냐면은 좌측의 유리창에는 암막 커튼을 쳐라. 이렇게 합니다. 저거를 보고 공부할 맛이 나십니까? 예, 신장내과하고 심장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 친하기도 하고 엄청 싫어하는 과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해서 숨이 찼다 그러면은 크레아티닌이 1.7이고 이젝션 프랙션이 48%다 그러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죠. 니과 환자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심신이 피곤하다는 말을 쓰시잖아요. 진짜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그게 우리 얘기는 신장과 심장이 다 피곤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혹시 잠깐만 손 좀 들어보실까요? 지금 투석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시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예, 슬픈 얘기를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투석 환자를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는데 내 투석 환자가 5년 후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몇 %나 될까? 선생님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년 동안 이 사람이랑 내가 얼굴을 볼 가능성. 예, 선생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아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으면 없어졌죠. 안 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는데 투석 시작하면 5년 내 사망 가능성은 40%입니다. 60% 환자만 살아남습니다. 10년 지나면 얼마나 될까요? 40%만 살아남습니다. 10년 지나면 HD를 하면 그런데 PD를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PD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39%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중환 환자를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근데 돌아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시는 주된 이유 심장질환이죠. 47% 환자가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떤 병으로 되게 돌아가실까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이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카드를 하나 사왔습니다. 내손내산. 강의를 잘 듣고 맨 마지막에 퀴즈를 내는데 맞추시면 제가 하나 드립니다. 진짜로. 예. 예. 선생님. MI로 돌아가신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병은 심부전하고 판막질환하고 부정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이퍼칼레미아 조절 못해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 다음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KD 환자는 CVD가 흔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 CVD입니다. 카디오리날 신드롬 아까 콩팥하고 신장하고 신장이 한꺼번에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장기라는 거죠. 누가 우위냐라고 가지고 항상 싸움을 합니다. 야 당연히 심장 위쪽인데 우리가 위지. 콩팥은 아래쪽이잖아. 니들은 소변에 가까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장내과 의사 중에 저희 병원에 있는 권순길 교수가 지난달에 사직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는데 심장이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심장은 신장에 피를 주기 위한 장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신장이 중요한 거죠.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CKD 환자가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코로너리 플로우 리저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죠. 관상동맥 혈류가 1분에 20cc씩 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달리기를 시작하면은 코로너리 플로우가 확 증가됩니다. 4, 50cc 가까이 늘어나죠.
이 능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CKD 환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달리기를 시켜보면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관상동맥 석회화입니다. 저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심장 혈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비해서 석회화가 굉장히 빠르고 심하게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죽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장내과에서 온 환자를 PTCA를 하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장내과에서 콘설트가 와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신장내과 환자분이 외래로 와도 그렇게 썩 기분이 내키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게 결국은 또 콩팥을 나쁘게 만들죠. 그런데 CKD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 항진돼 있고 그리고 심파테틱 2는 높고 뮤레믹 톡신 많이 만들고 그리고 CKD 미네랄 본 디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콩팥이 나빠지면은 본 덴시티에 이상이 생기는데 뼈에 있는 칼슘은 없어지고 없어야 될 곳에 칼슘이 배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혈관이죠. 이렇게 되는데 CKD 환자에서 CAD가 흔한데 이게 왜 그런지 아직도 단일 원인이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세로스클로리시스, 바스큘러 칼시피케이션, 엔도스리얼 디스펑션, 코로나리 서큘레이션 나빠지고 CFR 나빠지고 마이코아디얼 인절이 생기고 사망률이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크 인스테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요. 협심증은 동맥경화, 오래된 수도관 뜯어보면 안에 물때 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냥 동맥경화로 살살살 좁아져서 반 이상 좁아지면 달리기 할 때 가슴 아프게 됩니다. 그건 안 죽죠. 왜냐하면 달려보면 금방 가슴이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데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플라크가 딱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이 혈류로 나오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혈소판이 들러붙습니다. 그게 이제 꽉 막히는 거죠.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은 돼지국밥이지 않습니까? 모든 심장질환은 돼지국밥으로 다 설명됩니다. 돼지국밥 먹을 때 가끔가다 염통 드시죠? 돼지 염통 사이즈하고 사람 염통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나올 때마다 가만히 보면은 관상동맥이 보입니다. 돼지를 자꾸 돼지라고 놀리지 마십시오. 돼지는 체지방률이 사람보다 낮고요. 걔네들 관상동맥 협심증 잘 안 생겨요. 우리가 걔들보다 체지방률 높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아세로스클로리시스가 잘 생기게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순환기내과 의사가 먹고 살겠죠. 그런데 이게 AMI가 잘 생기는 상태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플로우 리저브가 확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GFR이 좋으면 좋을수록 CFR, 코로나리 플로우 리저브가 좋고 GFR이 나빠지면 CFR이 쫙쫙쫙 나빠지는데 그게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니비터가 많이 생성돼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없애는 물질이 콩팥 나빠진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심근경색증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신장 기능이 어떨까? 이거 미국에서 14,000명 분석한 거 보면요, EGFR이 한 70 정도 되고 33.6% 환자가 CKD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AMI 환자의 3분의 1은 CKD다. 그러니까 생명성 의원이 잘해주시면 순환기내과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거든요. 투석 시작할 때 무증상이라도 50% 환자는 이미 동반돼 있습니다. CKD 환자들 되게 활동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혈관이 반 정도 좁아져 있어도 달리기 해보면 가슴이 아픈데 달리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익스텐시브 디지즈가 돼가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KD 환자에서는 CAD를 의심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되게 하이퍼텐션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ST 세그먼트 디프레션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이스케믹 하트 디지가 생겨서 ST 세그먼트가 더 떨어져도 야 이거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시로 가슴 아프다고 그래요. 플로우 빠르게 만들면 가슴 아프다고 그러고 그때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제대로 AMI가 걸리면 이제 늑대 소년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원래 그랬어. 그러다가 진단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AMI 상황에서 CKD 환자는 사망률이 높고요. 이게 이제 패소피지올로지 보면 아세로스클로리시스, 아테리오스클로리시스 구분해야 아세로스클로리시스는 눈에 보이는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상동맥이 한 3, 4mm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도 동맥경화가 생기고 신장 안에 있는 작은 혈관에도 칼슘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나빠지고 심장 나빠지고 다 그렇게 되고 플라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럽처가 돼요. 그래가지고 ACS 잘 생기고 어드밴스드 CK가 되면은 이게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스펑션 뭐 다 생기기 때문에
심장에는 아주 해롭게 됩니다. 그래갖고 가면 갈수록 석회가 많이 생기고 플라크 스테이빌리티가 떨어집니다. 이게 리피드 코어거든요. 리피드 코어를 덮고 있는 이 파이브러스 캡이 두꺼우면은 찢어지지 않죠. 그런데 CKD 환자들은 여기가 얇아져요. 그리고 수시로 플라크가 터져가지고 AMI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경동맥에 있는 플라크 터져가지고 MCA 테이프에서 임팍션 생기고 해가지고 신경외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데이터인데요. 이게 되게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코로나리 아트리 칼슘 요새 많이 보잖아요, 검진에서. 이거를 첫 해 찍고 4년 있다가 다시 찍어봤더니 결국에는 코로나리 아트리 칼슘 스코어가 200점 이상 더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뭐냐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콩팥 기능이 빨리빨리 나빠져가지고 칼슘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 칼슘 늘어나는 것 자체가 콩팥 기능을 나쁘게 가속화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 스코어가 이렇게 많이 빨리 나빠지는 사람들, 4년 만에 칼슘 스코어가 200점 이상으로 확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그 레날 페일리어가 더 나빠져가지고 헤모달리시스라든가 페리토네드 달리시스를 이니시에이션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리 칼슘이 빨리 나빠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투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PCI 많이 하는데 PCI가 뭐 딴 게 아니죠. 좁아 있는 동맥경화증을 벽으로 밀치기 위해서 혈관을 확보를 하려고 풍선으로 부풀리고 스텐트 삽입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프로시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ACS라고 말을 쓰는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이거는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 AMI 두 가지 환자들, 이 사람들한테 스텐트 집어넣으면은 사망률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만성 협심증, 선생님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2년 전부터 달리기 세게 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럼 멈추면 또 안 아파요. 다시 달리면 좀 덜 아프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면 이제 만성 협심증이죠. 만성 안정형 협심증.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텐트를 넣는 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모탈리티 베니핏은 없어요. 그런데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만성 협심증 환자한테는 일부러 악착같이 스텐트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텐트 계속 많이 넣는 병원들 좀 있거든요. 그분들 다 나빠집니다. 왜냐?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심장을 구해도 나이가 70이 되면은 암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암 수술할 때 스텐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유지하고 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생겨갖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 협심증 이상이 된다면 스텐트를 넣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넣지 말아야죠. 어쨌든 간에 GFR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CVD 생기는 거, 리커런트 하는 거, 드노보로 생기는 거, 모탈리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GFR 15m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들한테 메디컬 테라피, 약만 주는 거랑 PCI를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망률 감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MI 발생도 줄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형 협심증한테 악착같이 스텐트를 넣는 병원하고 의사가 있는데 불러서 혼내줘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연구에서 CKD 환자 777명만 봤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더 나쁜 프로파일이 나쁜 환자잖아요. 스텐트를 넣으면은 도움이 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CKD 환자도 안정형 협심증 환자면 약을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스텐트를 넣지 마세요를 강조할 게 아니라 약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을 잘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ACS 환자는 이득이 있지만 CCS 환자는 이득이 별로 없다. 그러면 CCS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늘릴 수 있을까? 혈관 좁아졌다고 그냥 낼피자고 댐비는 거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환자한테. 이게 뭐 병원 이사장님만 도움 되시겠죠? PCI의 이득을 볼 환자를 골라내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은 스텐트를 넣으면 이득을 볼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야 되고 조영제, 접근 통로, 시술기구, 시술 방법, 약물요법 이런 거를 개인별로 다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구성관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 인듀스드 네프로패시 이게 이제 아주 저희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이게 조영제 사용하고 2, 3일 내에 크레아틴이 기저치에 25% 이상 오르거나 0.5mg/dL 이상 상승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올코즈 오브 데스하고 CV 이벤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또 이게 또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그 환자가 그렇게 캐릭터가 안 좋은 거지 CIN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CIN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기존의 콩팥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뭐 탈수 이런 거거든요. 조영제 양 줄여야죠. 가능하면 조영제. 저희가 맨날 제가 펠로우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조영제 양 줄여라. 카테터 잘 걸고 조영제 싸라. 네가 삐껴 쏜 거 다 혈류에 있다. 그 조영제가 십전대보탕도 아니다. 많이 먹을수록 도움이 안 된다. 그 홍삼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써야 된다. 이 얘기하고 엔세이드 같은 거 일시적으로 중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액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거죠. 보통 아이소토닉 셀라인을 갖다 1mg per kg per hour로 주고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거나 숨찬 사람은 반 정도 줍니다. 그리고 에나세틸시스텐 주면은 도움이 된다 만다 말이 많은데 별로 도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바이카보네이트, 스타틴 다 줘봤지만 다 페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액을 충분히 준다 사전에. 근데 문제는 이러고죠. AMI로 딱 실려 들어왔다. 그러면 사전에 수액을 줄 수가 없잖아요. 수액 12시간 주고 나서 내일 합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환자의 3분의 1이 CKD다. 그러니까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필트레이션 하는 게 조금 시비어 CKD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PPI 동시에 좀 줘라. 그러니까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만데이터리로 PPI 줘라. 요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PPI하고 테고프라잔, KCAP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임상 연구 하고 있습니다. 4,000명 인롤 하고 있고요.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고 저도 연구할 때 한 40명 인롤 하다가 대학에서 사직해가지고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페모랄로 할 거냐 라디알로 할 거냐. 10년 전에 배우신 분들 기본적으로 다 페모랄로 들어갔죠. 요즘에 이제 라디알로 합니다. 라디알로 하면은 확실히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투석할 가능성도 적어지고 이상하게 라디알로 하면요 조영제도 적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라디알로 하니까 환자를 구해야지라는 마음을 더 드니까 더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아요. 페모랄로 하면 아예 몰라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레디알로 여기를 펑처해서 휘스를 넣고 나면 레디알 아트리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레디알로 한 사람들 중에서 5%가 레디알 아트리가 막혀요. 그러면은 피스툴라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였다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냥 일로 하자.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CKD 환자의 5년 서바이벌이 나쁘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장기적인 10년 후에 투석 루트를 만드는 거를 걱정하느니 그냥 일로 해라. 왜냐하면은 페모랄로 했을 때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출혈이 생기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출혈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스텐트 집어넣는데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갖다가 중단해야 될 것 같다. 리트로페리토니얼 블리딩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약을 끊죠? 약을 끊었다가 스텐트 스롬보시스가 생겨서 AMI로 환자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라디알로 하는 게 좋다. 훨씬 더 라디알로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하여튼간에 뭐 라디알로 하면 블리딩이 줄어들어요. 페모랄 펑처 사이트 블리딩 생기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어들고 요즘에는 이제 라디알도 이제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하는 게 여기 디스탈 라디알 스노프 박스 인터벤션 저는 거의 한 100% 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지혈되고요. 환자분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환자분 라디알 펑처하고 나면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일어날 때 짚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 일어날 때 안 짚고 일어나셔 본 적이 있어요? 코 그렇게 좋으세요? 그거 안 돼요. 엉겹결에 짚게 됩니다. 피 나죠. 근데 여기다 펑처를 하잖아요. 짚어도 피 안 나요. 훨씬 도움되죠. 이 제가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취하고 이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더니 저는 이제 원펀치인데 별명이 한 방 찌르면 들어간다.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2번 찔러가지고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은 환자분이 어떻게 하고 누워서 왼쪽 팔을 가슴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집어넣고 끝나고 나면 요거 아세요? 예, 요걸로다가 그냥 쉬스 쫙 뽑고 4x4 거즈 2장으로 반 접어가지고요. 2장으로 눌러서 저거 쉬스 하면은 피 안 나요. 한 2시간 정도 딱 지혈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훨씬 더 좋고요. 잘 할 수 있으면 이거 쓰면 되죠. 그리고 이게 하여튼간에 콘트라스트 볼륨 적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PCI를 CKD 환자들한테 잘할까? CKD 환자는 기본적으로 PCI를 할 때 좀 약간 익스퍼트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병이 굉장히 길고 심하고 레프트 메인 병변이 많고요.
레프트 메인이 사실은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쫄리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제일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테터 집어넣으면 바로 코앞에잖아요. 저 뒤에 있는 것보다 편하죠. 근데 거기서 사고 내면은 혈관 LAD 서컴플렉스 한꺼번에 막혀서 심장 관상동맥 혈류 75% 막아버리니까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조영제 적게 써야 되고 칼슘 많으니까 뭐 할 게 많고 아이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트라바스큘라 울트라사운드.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민생을 원하신다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15년째 보험을 안 해줘가지고 환자가 165만 원을 내고 해야 됩니다. 한번 쓰면은 저희도 진짜 고통스러워 이래갖고 저도 하기 싫은 말을 하게 돼요. 실손 있으세요? 아,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기자재면은 급여화 시켜 주셔야지요. 근데 뭐 거기다가 급여하고 비급여 섞어서 못하게 한다. 만약에 비급여 못하게 하면 아이부스 못 쓰겠죠. 그러면 저희는 쉽게 말해서 시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CKD 환자한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임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상 연구에서 CKD 환자는 대부분 익스클루전입니다. 콩팥 나쁜 사람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스터디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기가 없어요. 데이터가 적어. 그래서 스텐트는 베어메탈 스텐트보다는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DES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돼 있고요. 멀티베슬 환자들한테 멀티 스텐트 하는 거하고 가슴 열고 캐비지 붙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냐? 예. 저는 서전을 굉장히 진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서전들한테 피지션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절대로 훌륭한 피지션은 서전 없이 생길 수 없어요. AV 피술라 잘 만드는 선생님 계셔야 되고 캐비지 잘 그래프트 붙여주는 이영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지션도 마음 놓고 PCI 할 수 있죠. 이걸 해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거 보세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캐비지를 하는 게 사망률을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캐비지 한 사람들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에는 PCI가 좋아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캐비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설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슴 열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죽었지 수술 안 할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슴을 살짝 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벤션을 하면 2시간에 끝나고 수술을 하면 6시간 걸리겠지만 3년 후가 되면은 저한테 수술을 하라고 했던 게 옳았구나라고 알게 되십니다. 설득을 해야죠. 캐비지가 필요한 사람은 캐비지를 해야 돼요. PCI로 해결될 사람은 PCI를 하겠지만, 그리고 약을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지금까지는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 이렇게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플라빅스보다 티카그렐러하고 프라슈그렐이라는 신약이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스텐 스롬보시스 줄이고 스트로크도 줄이고. 근데 문제는 출혈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카그렐러는 한국인한테 좋은 약은 아닌 것 같아요. 프라슈그렐 저용량을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잘 골라서 써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CKD 환자들이 P2Y12 이니비터, 클로피도그렐, 프라슈그렐, 티카그렐러가 잘 안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 콩팥 환자에 비해서 블리딩 가능성도 많고 스텐 스롬보시스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노말 환자, 모더리트 CKD, 시비어 CKD 환자를 딱 갈라 보면은 시비어 CKD 환자가 여자가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체중도 적고 멀티플 코모비디티를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카플란마이어 레이트 해가지고 스트로크 레이트도 시비어가 많고요. 그리고 블리딩도 많아요. 그러니까 CKD 환자는 혈관이 잘 막히기도 하지만 출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정말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자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라슈그렐하고 클로피도그렐을 비교를 해보면은 CKD 환자들한테는 아무래도 플라트렛 액티비티, 그러니까 혈전을 생기는 경향을 더 유의하게 낮춰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출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월을 쓸 거냐, 듀얼 엔티플라트렛 에이전트를 얼마나 길게 쓸 거냐. 그냥 만약에 스텐트 스롬보시스 방지하고 AMI 스트롱 방지하는 거라면 주구장창 쓰면 좋잖아요. 근데 12개월만 지나도 듀얼 엔티플라트렛 쓰는 사람들한테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장 출혈. 그 투석하시는 분들 내시경 자주 하시게 되지 않아요? 피가 졸래졸래 새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짧게 쓰는 게 좋다. 이게 컨센서스. 얼마나 짧게 쓰느냐? 그냥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 같은 경우는 스텐트를 넣었다 그러면은 출혈 위험성이 높은 분은 듀얼 엔티플라트레이드 에이전트를 1개월만 써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플라벡스나 아스피린 싱글로 가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터벤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혈압 조절 잘해야죠. 그냥 우리는 투석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혈압 높은 거를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레이트 빠르게 해가지고 혈압 떨어져 갖고 막 어지럽다는 말을 듣느니 혈압 한 160 정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환자가 일찍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리피드 로링 테라피 잘 안 하십니다. 지금은 스텐트 넣었다. 그리고 아니면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 LDL 타겟이 55mg/dL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거 스타틴 센 거에다가 에제티마브를 같이 써도 40% 정도 환자가 5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써야 되고 그리고 당뇨 있으시잖아요. 당뇨 있는데 스타틴 안 쓰시는 선생님들이 처방전으로 따지면 30%가 넘거든요. 당뇨 환자는 무조건 스타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거 좀 믿지 마세요. 스타틴을 먹으면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 거 좀.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왔던 다파글루플루진,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2 이니비터 매우 좋은 약입니다. 콩팥 기능 떨어지는 거 막아주고요. 그리고 투석 시작하는 거 뒤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사망률 떨어뜨려주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 쓰시면은 CBD가 없건 있건 간에 하트 페일러, AMI 발생, AKI 발생까지 낮춰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텐트, 드러그 리팅 스텐트 쓰고 라디알 아터리 쓰고 저 같은 경우는 디스탈 라디알 스너박스 쓰니까 더 좋고 헤모필트레이션 하면 조금 도움되고 약 잘 써야 되고 하이드레이션 잘해야 되고 콘트라스트 에이전트 적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환자 보시면은 2,3-ABF에서 ST가 올랐고 1-ABF에서 ST가 떨어졌어요. 이게 헤모다이리시스 하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게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인데 양쪽 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피리어럴 MI죠. 이게 봤는데 이게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석회가 엄청 많아요. 프록시말 투 미디에 칼슘이 이미 많고 막힌 혈관을 보시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요 혈관 막힌 거예요. 요거 PDA. 근데 여기도 석회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석회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미 프릭션이 걸려갖고 와이어를 밀어넣어도 디스탈까지 잘 안 들어가고요.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가이딩 카테터가 이렇게 생긴 게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막 깊이 인투베이션 할 수 있는 거 써가지고 간신히 그냥 어떻게 스텐트를 못 넘겨가지고 풍선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체스트페인이 다시 생겨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들어갔더니 또 뭐 똑같죠? 여기 저기하고 다시 혈관이 거의 니어토탈 오클루전이 돼갖고 와이어 안 들어가서 엄청 해먹고 벌룬이 2mm가 안 들어가가지고 1.5mm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넓힌 다음에 2mm 풍선으로 다시 열고 근데 스텐트가 안 들어갑니다. 가이드 질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이딩 카테터를 이 안에까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프록시말 투 미디에 칼슘이 심하니까 카테터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체스트 페인 생기면 로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다이아몬드 드릴이 장착되어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분당 한 14만 회 정도 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칼슘을 갖다가 다 갈아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혈관 구멍 내면 어마어마하죠. 이제 되게 싫어하고 우리가 뒤쪽에 있는 환자 이게 그래갖고 이걸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직했어요. 진짜 이거 다음에 오시면은 그래갖고 제가 그 같이 동료 선생님한테 연락해놨거든요. 이 환자 다시 오면은 연락 달라. 그럼 내가 청주 가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ESRD 한지 1년 정도 됐고 15년에 CAG 했는데 모더리티 3베스를 시술할 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막 페모랄 아터리도 워낙 안 좋고 일리아 아터리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다리 혈관 시술 벌써 여기 보면 스텐트 쫙 보이죠. 일리아 아터리 했는데 이 뭐 혈관이 여기저기 그냥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관상동맥을 아직은 건드릴 판은 아니다. 2018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여기가 좀 여기 또 체스트페인이 걸려갖고 엔지오를 했는데 투석 카테터도 들어가 있고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맨날 있는 환자잖아요. 가슴 아프다고 하는데 엔지오는 괜찮다.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체스페인이 걸립니다. 서컴플렉스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몇 년 사이.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혈관이 칼슘이 심해지면서 니은자로 꽉 꼈습니다. 디바이스가 안 넘어가지고 엄청 해먹었어요. 풍선이 거의 니은자가 됐죠. 이게 원래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스텐트 하나 넣고 스텐트 넣는데 진짜 엄청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석 환자분들이 시술장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2018년에 ESRD로 투석을 시작을 했고 아미오다lum 리프랙토리 에이트리얼 플러터 그래갖고 2023년 5월 24일 날 몇 달 안 됐죠? 저희가 사직하기 한 달 전이네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 RCA가 여기가 굉장히 심하고 아래 플로우가 안 내려갑니다. 병이 굉장히 길고 그래가지고 철사줄을 못 넘겨가지고 엄청 애먹다가요.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여기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철사줄이 간신히 넘어가고 철사줄 넘어간 다음에 아주 가는 풍선으로 혈관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하나 넣고요. 스텐트를 넣는데도 넣고 나서도 뒤쪽이 다 안 좋죠. 근데 여기에 스텐트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힌 데만 일단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다시 보세요. 스텐트 넣은 자리가 리스테노시스가 됐습니다. 또 좁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열었는데 이 뒤쪽도 병이 약간씩 진행하는 것 같고 고민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흔하고 마지막 환자를 5번째 환자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미 템포러리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까지 넣고 있죠. 컴플리트 AV 블록 돼가지고요. 투석한 지는 7년 정도 되셨고요. 랩트 시스템에는 이미 LAD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스텐트 넣은 지가 한참 됐는데 이게 뒤에 보세요. 스텐트 엣지 쪽에 리스테노시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혈관이 걸렸죠. 오른쪽 스텐트는 그래도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다시 좁아졌고 리스테노시스가 상당히 흔해요. 콩팥 환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스텐트를 넣고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확 했더니 플라크가 밀리면서 사이드 브랜치 플로우가 확 나빠졌습니다. 이런 바이퍼케이션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분지병변 굉장히 흔합니다. 콩팥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도 낑낑낑 거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쌍둥이 풍선이죠. 풍선을 2개 넣어가지고 LAD하고 다이고날 같이 넣어서 같이 부풀리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오긴 했어요. 이런 일이 되게 흔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이고 복잡한 환자가 많고 중재술 입장에서는 조영제 적게 쓰고 아이부스 잘 쓰고 로타블레이션 활용이 필요하고 요골동맥 시술하고 DES 사용하고 수술 전후에 스웩 잘 사용하고 클로피도그렐보다는 프라쇼그렐, 티카그렐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환자마다 맞는 테라피를 해야 된다. LDL 콜레스테롤 확 낮춰줘야 되고 혈압도 잘 낮춰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혈압은 AC 이니비터나 ARB를 쓰시고 CCB 쓰는 게 좋다. 이거는 기본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제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하는 아무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 좋은 날에 무슨 공부?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답. 이게 어디냐?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분이 저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튼튼합니다. 뛰고 있죠? 어딜까요, 여기가? 미포철길이라고 하면은 정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예? 청사포는 중간에 있는 정거장입니다. 요 길에 이름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진짜? 예? 문텐로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옛날에 있던 거. 없으세요? 예? 그거는 해파랑길이라고 옛날 길 이름이고요. 예. 달맞이길은 옛날 이름입니다. 예. 요 길을 만들면서 부산에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새로. 어떤 분이세요? 예. 뭐 나오십시오, 선생님. 블루라인 파크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고 달리기 좋은 길입니다. 파크하이트에서 송정까지 뛰어갔다 오면 18km 정도 됩니다. 고맙습니다.